대선을 8일 남겨두고 주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강한 거부 의사에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는 여전히 대선 판도의 변수로 꼽히는데요. 대선 관련 이슈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대선이 이제 8일 남았고요. 사전투표일도 4일 남은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구애는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더 강경하게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견제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 아니라고 하지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단일화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단일화 될 것에 대비해서 네, 이번 대선의 판도를 바꿀 최대 변수라고 하면 보수의 단일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준석 후보는 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일화 1차 시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투표 용지 인쇄 어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투표 전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될 수 있는 겁니까? 단일화 돼야 합니다. 돼야 하는데 시안이 이제 1차 시안은 끝났고 이제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되니까 내일 모레까지 물론 뭐 본투표 전에도 단일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는 사전투표 이전에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제 마지막 토론 다음 날 이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본다 그러면은 내일 마지막 토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여론 추이를 보면은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두 후보가 산술적으로 합한다 그러면은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산술적 지지율을 합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근소한 차이입니다만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그대로 김문수 후보에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빠져나가는 부분을 또 두 후보의 단일화로 생기는 시너지 효과로 메울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준석 후보도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것이다. 더군다나 본선으로 본투표로 갈수록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아마 빠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후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0%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고향에 텃밭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지 허벌판에 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지금 대선 레이스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자리매김이 분명히 했습니다. 얻은 것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단일화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정치적 치명성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희망 섞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견제, 대선 승리가 목적일 텐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얻을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계엄 내란 사태까지 겪었는데 또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 이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슈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몸값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흙탕물 일으켜서 네거티브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면 좀 돋보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의 관심을 모은 다음에 단일화 이슈를 계속 김문수 후보 쪽에서 얘기할 때 이준석 후보는 계속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 금값 올라가듯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막 괴롭히는 거라고 인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단일화 구애를 해라. 이 사전투표 전까지 계속 그렇게 구애해 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일정하게 지금 지지율에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결국은 단일화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한 절반 정도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건 주로 젊은 층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념을 갖고 있지 않은 층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호감을 갖거나 또 이른바 세대 갈라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효과로 만들어진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김문수 후보라고 단일화할 때 그 지지층이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볼 땐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한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역시 보수 단일화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뭔가 헌신했다고 하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갔을 때 보수의 주도권을 재편할 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당권이든 뭐든 그걸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네. 이준석 후보는 당대표까지 다 해봤잖아요. 쫓겨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화했을 때 그 이후에 나한테 돌아올 건 별로 없다고 하는 생각들을 너무 잘 알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화했을 때 대선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잠시 이용당했다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지지층도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한 절반 네. 정도는. 그런 면에서 얻을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론관님은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내란 단일화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띄워놓고 견제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네. 지난 대선 때 얘기를 이재명 후보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때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막판에 그렇게 단일화할 거라고 예. 예상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단일화 다 물 건너갔다고 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단일화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단일화라고 하는 게 정치공학적 단일화라고 하는 견제구, 미리 어떤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민주당은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단일화했을 때 프레임이 완전히 바뀔 거거든요. 사실상 양자대결로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나름 전략을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TV 토론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좀 이재명 후보가 주도권을 놓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흙탕물을 막 일으키면 김문수 후보는 반명 분위기 막 조성하고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확장성을 막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최고 강점이라고 꼽히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생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행정가 면모, 좀 준비된 정치인 이런 면모들을 제대로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에서 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단일화 문제나 거기서 공격하는 공세에 수세적으로 방어하다 보니까 이슈를 놓치고 나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단일화 되고 난 다음에 전략들을 짤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걸 미리 전제로 두고 전략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고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견제일까요? 몇 견제격을 던지는 것이겠죠. 예.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라 그러면은 할 거다 그러면은 안 하고 싶은 정말 반대로 하고 싶은 심리가 예.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종의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심상정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난번 대선 때 0.73%로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심상정 후보하고 단일화했다 그러면은 됐던 것이죠. 충분히 됐던 것인데 그만큼 단일화의 위력을 이재명 후보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이준석,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력을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 청년의 꿈에 올린 댓글을 보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다라고 이렇게 답했는데 이런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청년들에게 한 얘기인데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 레이스를 통해서 차세대 리더로서 확실히 자기 자리매김을 했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들을 보수 입장에서는 이 자산을 키워가야 될 입장인 것이고 이 청년들이 주로 지지층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청년 지지층들을 어떻게든지 이번 대선에서 사표를 던지지 않게끔 잘 흡수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뜻보다도 만약에 단일화 하더라도 사표를 던지지 말고 지지를 철회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이준석 대표는 다음을 봐야 된다. 끝까지 지지해달라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일화를 내포한 어떤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이런 홍준표 전 시장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수 진영 내부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해달라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라 이런 압박이 있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만나러 갔던 일종의 특사단은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갔다 만나온 의원들이 마사지를 해서 메시지 발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만약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은 홍 전 시장의 지지층하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잖아요. 특히 청년들한테 대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 입장을 그냥 밝힌 것이다. 그게 꼭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뭐 이른바 이제 보수층 내부의 그 어떤 그 세력들을 이준석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할 정도까지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로 볼 때 거의 다 결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결집하고 이제 상황이 다 수습됐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탈당도 다 했고 그랬으니 이제 난 좀 편하게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 그냥 얘기할래. 이런 차원의 정도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전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유세였고요. 어제 충청권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메시지를 냈고요. 정책 구상도 밝혔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해보죠. 80분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집권시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검경개혁보다도 경제와 민생을 보고 우선이다. 그리고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프레임 전쟁에서 좀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TV 토론할 때 또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준석 후보가 계속 트집 잡기로 뭔가를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민주당은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쪽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는데 네거티브 공세를 수세적으로 받기만 했어요.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내란 심판이나 또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들어간 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심판론도 같이 작용하면서. 예. 근데 그걸 이제 안정적으로 끌고 오는데 주력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어느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보수층은 계속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혼란을 수습해서 일단 당내 후보가 됐고 당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당 전열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결국 반명 분위기를 조장하는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후보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뭐 이른바 이런 캠페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네거티브가 예상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좀 더 저돌적인 어떤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대응하는 전략을 못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또 중도가 다음 정권에 대한 전망적 투표로서 이재명 후보에 기대하고 있는 기대감도 조금 사그라든 측면이 있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이후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국민 통합 메시지나 아니면 민생 경제에 주력하겠다. 다른 어떤 보수층이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과반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보수층이 분열됐다는 뜻이고 보수층 안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있다는 얘기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층이 볼 때 이재명 후보가 다시 또 칼자를 쥐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걸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치 보복은 없다. 또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사법개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주력해서 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레임 전쟁에서 조금 좀 뒤진 측면이 있는데 일단 사흘 동안에 단일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최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단일화가 만약에 사전투표 들어가기 전까지 무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 또 다른 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무산됐을 때 지지층은 다시 흩어지고 다시 결집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예. 특히 중도 쪽은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재명 후보가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 마지막 막판을 끌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더 큰 승리를 거두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메시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승리를 굳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앞서가기는 합니다만은 이 전세는 역전이 됐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선거 과정 통해서 이재명의 경제라는 것이 실패한 호텔 경제야, 또 정치라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독재 정치 이런 이제 구도가 그런 인식이 지금 강인하게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는 실패를 이제 느낀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한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놓은 것인데 그게 그렇게 설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정치 보복을 얘기했는데 절대 정치 보복이 없다 하면서도 어제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 없다는 말을 누가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정치 보복이 없다는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은 아마도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이 정치 보복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후보 때 그랬습니다. 절대 정치 보복은 없다.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그런 못된 짓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 본인의 재임 기간 5년 내내 전임 대통령 감옥에 뒀던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위 공직자들 900명 이상의 수사를 받았고 200명이 구속이 됐어요. 5명이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 보복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정치 보복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말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구나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텐데 지금 정치 보복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잘못 꺼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오히려 더 상기시켰다. 실패한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먹혔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프레임 전환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내란 단죄는 정치 보복하고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란 그냥 그대로 둡니까?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냥 이 기왕 풀려난 김에 그냥 아예 사면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 너무 길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묻되 예.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가서 일종의 전임 정부를 다 파헤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마 민주당도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일종의 이제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내란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그 후에 지금 감사원까지 막 윤석열 정부 때 다 동원돼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반면에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치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보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의 분리 원칙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어제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당이 사당화됐다.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는 공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인정한 것이고, 사당화됐다는 친윤 세력들이 당을 좌지우지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이벤트를 크게 해서 화려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절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했고,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의 유세에서도 그런 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쪽으로 그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뭐 당이 쫓아내다시피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서 이 후속 대책으로 사과를 하면서 후속 대책으로 당과 대통령과는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대통령이 당의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을 당헌 당규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후속 대책까지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이준수 후보도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좀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어제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는 이준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단일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어떤 메시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어떻게 보셨고, 또 게다가 한동훈 후보가 어제부터 또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힌 그 티를 입고 유세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또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단절도 못하고 계엄 내란과도 단절 못하는데 무슨 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3대 원칙이라고 해서 당정협력, 뭐 당통분리, 개파불용. 예. 이 말이 이게 먹히겠습니까? 좀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조차 지금 확실하게 선을 못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만 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후보가 누구랑 절연을 합니까? 절연 자체가 사실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둘째로는 현실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 나올 때 그때 당 지도부가 그랬잖아요.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해버렸잖아요.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거 당무 우선권 있는 발언입니까? 아니면은 당무 우선권 없는 발언입니까? 그거부터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김문수 후보 만약에 낙선하면은 이 약속 지킬 수 있겠어요? 중간에 이제 거북섬 사업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일종의 네거티브전을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불안한 후보다. 뭐 집권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정권을 행사하거나 또 직권 남용을 행사할 것이다. 대통령 권력을 남용할 것이다. 이런 것에 관한 공격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트집을 잡듯이 발언 하나하나 가지고 지금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거북선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가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또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또 공격을 해요. 근데 아니 그건 박근혜 대통령 시절하고 남경필 지사 때 그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종의 파크타운이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위락시설 같은 거를 유치하는 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역시 그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요. 근데 이럴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거티브전은 선거 때마다 사실은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거든요.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방의 확장성을 갖는 걸 일종의 막는 장치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효과를 어느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마지막에 그동안에 이제 보수층이 어느 정도 결집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흠집 잡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는 거의 다 할 만큼 했다. 이게 특별히 먹힐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소고발전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거 발언 하나하나 가지고 트집 잡아서 검찰에 기소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아니 거짓말한 후보라고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막 고발당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지고 그거 검찰권 활용해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막 기소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해버릴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족쇄가 될 수 있다.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면 선거 공간 내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이런 걸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 이거는 다음번 대선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거법 문제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거북섬에 대한 발언을 봤는데 네. 본인이 자랑을 한 것이 맞아요. 나 기업체를, 물론 사업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기업체를 유치를 했다는 자랑, 자기가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잘못됐다고 고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거북섬 사업은 보니까 공신률이 90% 가까이 이른다는 거는 이 실패한 그야말로 호텔 경제학의 사례를 스스로 든 거예요. 스스로 무덤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더군다나 이거를 가지고 자기 본인이 말을 잘못해놓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단 말이죠. 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이것도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민주당이 잘못한 것인데 예. 이 선거법 위반은 가만히 뒀으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직을 박탈당할 그런 사안입니다. 당선이 된다 해도 당선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선법을 완전히 개정을 해서 지금 당선되면은 바로 통과시켜서 본인의 공직선거법 범죄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준비시켜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법에 의지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 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동의를 하고 표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더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